제우 아니 뭐야 슈 예, 요 이거 멋진데요 이거 당연하죠. 요 되게 비싸 보인다 이거. 그냥 집에 있는 아 거죠. 진짜요? 오 엄청 좋아 보이는데. 오 좋아요. 좋아. 어, 여기 이게 상표에 있는 그 모델이 상당히 관능적인데요. 상표에 모델이 있는 걸 처음 아 알았어요. 진짜로요? 어, 또 자기 취향 아니에요. 좋네요, 선생님. 아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예쁘죠? 그래. 좋아. 좋아. 자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방금까지 이제 혼성 오비탈의 수리적 표현을 한번 간단한 녀석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혼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쓰잘데기가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묘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편제화. 편제화. 이거 저 보이죠? 편제화. 요게 그 글쎄요, 우리나라 말에는 저게 없는 말인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 건데, 영어의 어떤 단어를 억지로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말 같아요. 왜냐면 저기 그 뭐야 평생을 살면서 편지라는 말 써본 적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뭐 저기 뭐야 동영 평생을 살면서 이 화학 빼고 편지화란 말 써본 적 있어 없어요? 있는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엄마 그 뭐야 엄마 오늘 뭐 내 빨래가 좀 편지화돼 있는데 이런 말 써본 적 있어 없어요? 없잖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이 없는 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어떤 한자 말을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 영어 표현이 뭐냐? localize예요. localize. 그래서 이제 localize를 이제 VT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localized 해서 이제 형용사로 쓴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그 드라마 중에 그게 그러니까는 2000년 중반쯤 됐을 거야. 내가 군대 제대하고 항공사 막 시작할 때니까 2006년, 2007년 뭐 그때일 거야. 그때 대한민국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줄여서 미드라고 하잖아요. 예. 요즘은 한국 드라마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이긴 합니다만 2000년 중후반 그때는 미국 드라마가 엄청 인기였다고. 그때 어떤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냐면 프리즌 브레이크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 프리즌 이렇게 쓰는 거 맞나? 감옥? S인가? G인가? S 아니에요? S. 프리즌. 그래서 프리즌 브레이크,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야? 프리즌 브레이크. 탈옥이잖아. 그럼 이제 그러면 제목 자체가 탈옥이니까 결국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 뭐 내용이고 자시고간에 결국에는 탈옥하는 장면이 나오겠지, 그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영화가 엄청 인기였어요.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도 재밌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엄청 인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그거 뭐냐면은 경찰인가 범죄 조직에서 셋업이 돼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야, 형이. 동생이 빡친 거지. 형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 나쁜 놈들을 다 혼내줘야 되겠다. 근데 이 동생의 직업이 뭐게요? 희한하게 동생의 직업이 똑똑한 애인데 동생의 직업이 건축가야. 건축가. 그래가지고 감옥을 설계한. 그래가지고 그 형을 탈옥시키기 위해서 그 시 도서관에 가서 감옥 설계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이 보는 설계도의 관점하고 건축가가 보는 거 다를 거 아니야. 그 설계도를 싹 보고 연구를 해. 그런 다음에 그 설계도를 그려. 어디다가? 설계도를 그려. 어디다가? 몸에다가. 자기 몸에. 어떤 식으로? 문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감옥 설계도를 몸에 문신을 하는 거야. 근데 몸에 감옥 설계도가 있으면 이상하잖아. 뭐 평면도 있고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감옥 설계도를 번역을 해서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암호화해가지고 온몸에 문신을 해놓은 거야. 그럼 온몸에 문신을 해놨던 것 자체부터가 딱 느낌이 이상하잖아. 범죄자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경범죄를 저질러. 경범죄. 뭐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형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조력자들을 만나고서 탈옥을 하는 그런 얘기거든. 스토리 괜찮죠?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주인공이 막 지니어스예요. 굉장히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볼만한데 뭐 그래도 막 10몇 년 전 드라마니까 뭐 여하튼 여기서 결국 주인공은 탈옥했겠지. 그럼 이제 죄수가 탈옥하면 제일 빡치는 사람은 그 교도관일 거 아니야. 그럼 가장 교도관의 제일 높은 사람 교도소장 빡쳤을 거 아니야. 그럼 교도소장이 교도관들한테 뭐라고 명령하겠어? 잡아오라고 하겠지. 잡아오라고 하겠지. 잡아와. 그러면 잡아와 영어로 로컬라이즈. 정답. 다 기억하네요. 눈치가 맞죠. 아 눈치로 맞았다고요? 저 새끼들 잡아와 영어로. 저 새끼들 잡아와. 바로 localize them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 localize them.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쟤들을 잡으려면 쟤들의 뭘 파악해야 되겠어요? 쟤들의 위치 혹은 지역. 로컬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죠. 로컬 뭐 지역 축제할 때 뭐 로컬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로컬이 지역인데 그거를 동사화한 거란 뜻이에요. 그럼 로컬라이즈 댐을 아주 직역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저들의 위치를 규정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 탈옥한 죄수들의 위치를 규정한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잡아와 이런 얘기겠지. 무슨 뜻이냐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어떤 뉘앙스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형용사로 쓴 게 편재화라는 뜻인 거야. 뭐만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슈 굉장히 사람이 지니어스예요. 슈 똘똘하죠. 방금 자기 로컬라이즈 템 알았어요? 눈치 못 챘죠? 아, 그래요. 동영이도 로컬라이즈 템 됐어요. 좀 생각하니까 희한하죠. 슈 대단하죠. 슈 대단해. 좋아. 그렇지. 방금 저 동영이가 시우 되게 흐뭇하게 바라봤어. 내 친구가 저렇게 똑똑하다니. 이렇게 그죠 동영아. 그죠. 그래. 자 어쨌건. 그럼 이제 이 로컬라이즈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여기 이제 이 베릴륨 여기 수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그마 결합의 결합 전자쌍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이고. 시그마 전자쌍이 특정 영역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지역화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전자가 이 베릴륨과 이 수소의 원자에게 인력에 묶여서 여기 있을 것 같지 꼭 하필 얘가 여기 있는 이 전자랑 막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막 여기 있다가 여기 갔다가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딱 그리고 나서 이 결합은 나중에 이 결합이랑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막 불확정성 원리에서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규정할 수 없고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생각해? 그거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뚝 그리면 전자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치 양자역학도 아닌 것이 고전역학도 아닌 것이 아주 편의적으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적인 관점으로 분자를 설명을 할 때는 시그마 결합 전자가 그 영역에 탁 매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로컬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역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상한 한자말, 편재화 이런 말을 쓴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 저런 말을 1도 쓰지 않기 때문에 저거 약간 그 일본 번역의 냄새가 좀 나거든요. 일본식 번역의 내는데 하여튼 영어로는 localized 무슨 말 알겠죠? 동의 알겠죠? 여하튼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이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혼성 오비터를 만들기 전에 원래 벡터 상태의 피제트 오비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피제트 오비탈은 잘 봐요. 한쪽은 플러스로 한쪽은 마이너스로 그 함수값의 부호는 다르지만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의 함수값의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같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파동 함수는 제곱을 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이 전자 발견 확률이라면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크기가 같다면 그건 이쪽하고 이쪽의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방금은 H1, H2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알겠죠? H1. 그럼 이 H1은 S 오비탈과의 선형 조합을 통해서 구조가 살짝 변형됐죠. 크기가 어때요? 이쪽은 좀 작아졌는데 이쪽은 커졌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호라. 이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50%가 넘어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혼성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웬만하면 여기 있다는 뜻이야? 웬만하면 여기 있다는 뜻이야? 웬만하면 여기 원절이 있다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 큼지막하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런 식의 루이스 구조적인 설명에서 결합전자가 특히나 시그마 결합전자가 어느 영역에 주로 있다, 편제화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혼성 오비탈로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혼성화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동행이 알겠니?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썼죠?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원래 이제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었대요?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 두 개의 전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전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성 오비탈을 이제 채워야 되겠지? 채워야 되겠지? 그런데 혼성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 아주 뭐냐면은 중요한 그 규칙이 하나 있다고 했죠. 혼성 오비탈에는 전자를 어떻게 채워야 돼? 어제 얘기했잖아. 이 분야에 특별한 패티시가 있는 제후 이 부분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런 걸 패티시라고 하잖아. 그럼 보면은 막 좋아. 이거 패티시. 동영 왜 이렇게 표정이 지금 당황스러워요? 표정이 지금 되게 막 난감해하는 표정인데?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가요? 그래. 저 어쨌건. 제후야, 여기 있는 두 개의 전자를 여기에 채운다. 어떻게 채워야 된다고 했었죠? 어제? 그렇지, 그거를 무슨 전자? 그걸 무슨 전자? 하나씩이라고 했잖아. 그 하나씩을 무슨 전자?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진짜 다 까먹었어. 홀전자. 하나씩이 뭐야, 하나씩이. 진짜. 동경, 홀전자 얘기 기억나요? 네.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자, 이때 전자 배치할 때 바로 봐. 요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심할 것은 이 혼성 오비탈에는 바로 홀전자 최대 배치. 그래서 나와 있는 전자를 가지고 홀전자를 최대로 많이 배치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어떤 생각을 해도 되냐면 훈트룰. 전자 배치할 때 훈트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자 배치할 때 훈트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웬만하면 전자를 뭐 하는 것보다? 같이 오는 거. 쌍으로 놓는 것보다 홀전자로 놓을 때 어떻게?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진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혼성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할 때는 훈투루를 만족시키는 홀전자를 최대로 많이 배치하는 것. 아시겠죠? 이것이 무엇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이론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이론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혼성화의 상위 개념. 어제 한 그렇지. 밸런스 본드 테오리의 핵심 가정이라고 했었죠. 밸런스 본드 티오리 우리말 번역은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번역을 하는데 뭐 원래 단어는 어제 썼으니까 밸런스 본드 테오리 아시겠죠? 그거의 핵심 가정이 혼성화를 한 다음 홀전자를 최대로 많이 배치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베릴륨의 두 전자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다. 이건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 자 여기 중간에 지울게요. 여기 이제 중간에 지운다.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우면 되겠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자. 자, 그럼 그 다음 수리적 표현 됐고 4. 입체 구조. 자, 이 루이스 구조를 혼성 오비탈과 함께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짜잔. 자, 지축을 하나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에 무게중심에 베릴륨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있는 오비탈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H1 혼성 오비탈이죠. 자, 아시겠죠? H1 혼성 오비탈. 자, 그런데 H1 혼성 오비탈만 있는 게 아니라 H2 혼성 오비탈도 같이 존재하죠. 같이 공존하죠. 그죠? 그럼 H2 혼성 오비탈은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있는 이 H2 혼성 오비탈은 이렇게 있는 게 요거이 바로 H2 혼성 오비탈이겠지. 맞습니까? 동영어 맞아요? 그럼 이때 H1, H2에는 각각 전자가 몇 개씩 배치되어 있어요? 각각 전자가 몇 개씩 배치되어 있어요? 한 개씩 배치되어 있죠? 그럼 하나하나 배치되어 있는 전자를 요래. 알겠죠? 그런데 이 베릴륨의 홀전자와 누가 시그마 결합을 이루어요? 여기는 수소가 시그마 결합을 이루겠죠. 그죠? 그럼 이때 그 수소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배치되어 올 텐데 수소의 최외곽 전자 배치는 뭐예요? 수소의 최외곽 전자 배치는 바로 1s1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에가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 오비탈 짜자자잔 1s 오비탈 짜자자잔 1s 오비탈 아시겠죠? 그 1s 오비탈에 수소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한 개씩 가지고 있죠? 그 하나의 전자 여기 그 하나의 전자 여기 알겠죠?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와 베릴륨의 혼성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가 만나서 이렇게 결합 전자쌍을 이루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의 전자쌍을 시그마
전자쌍이라고 해요. 시그마 전자쌍 보이시죠? 시그마 전자쌍. 그럼 이 시그마 전자쌍의 특징을 좀 살피면 이 시그마 전자쌍의 이제 뭐냐면은 그 특징을 좀 보면 어떤 걸 시그마라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1 전자쌍이 양쪽 원자핵의 핵간축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시그마 결합 전자쌍은 여기는 누구의 원자핵이 있겠어요? 베릴륨의 원자핵이 있겠죠. 여기는 누구의 원자핵이에요? 수소의 원자핵이 있겠죠. 그래서 베릴륨과 수소의 원자핵이 배치되는 축상 위에 있는 전자쌍 아시겠죠? 그거를 시그마 전자쌍이라고 해요.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시험 알겠어요? 네. 그 다음 이 시그마 전자쌍은 또 어떤 기하학적 특징이 있냐면 이런 기하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핵간축에 눈을 대고 돌렸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을 어디에 대고 이 핵과 이 핵의 핵간축에 눈을 대고 얘를 손으로 잡은 다음에 얘를 이 상태에서 결합축을 뱅글뱅글 돌린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자체도 구형이죠. 구형이고 이거 역시 어떻게 돼요? 축상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잖아요. 얘를 돌려봤자 이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가 변하겠어요? 돌려도 이미지가 똑같겠어요? 돌려도 이미지가 똑같겠죠. 그걸 시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파이라고 하는 애도 있죠. 그죠? 파이라고 하는 애도 있죠. 그러면 파이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따르겠어요? 이게 아니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게 되는 걸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델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델타 결합을 규정하는 방식은 매우 어떻게 규정이 된다? 기하학적으로 규정이 돼요. 아시겠죠?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질 때 얘를 시그마 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베릴륨 같은 경우는 구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요거이 sp 혼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알겠죠? 알겠죠? 좋아.